택시 산업의 현황 자체는 주로 데이터 위주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저희 연구소 웹사이트에 가셔서 발표 자료 원문을 다운받아서 보시는 걸로 하시고, 저는 발표는 택시 산업의 연역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산업 관련된 법체계는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일 크고요. 또 최근에 이제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택시 사업발전법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법이 있고, 흔히 이야기하는 뭐 합승 거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이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구역을 정해서 여객을 운송하고 그 중에 다시 택시, 그다음에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까지 분류가 돼 있고, 고급형은 이제 카카오 블랙 서비스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경형이나 소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어쨌든 법규상으로는 존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과 비교를 좀 해보시면서 택시 산업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건데요.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시장 규모가 한 11.7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택시 산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부터 계속 매출이 줄어들어서 약 9조 원에서 지금 8.3조 원까지 줄어들고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특히 2013년에 기본요금을 한 25% 정도 대폭 인상을 시켜줬는데도 지금 택시 수요 자체가 감소를 해서 전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사 인력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28만 명이 25.4만 대의 택시를 몰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의 한 100만 명 넘게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평균 급여를 봤을 때 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대 초반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서 이제 택시가 예전에 뭐 80년대나 90년대까지는 뭐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산업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택시 정책을 원래 펴나갈 때, 그러니까 택시 서비스를 좀 더 발전시켜서 소비자들을 좀 더 좋게 하고 택시 운전사의 뭐 벌이도 괜찮게 하자는 정책을 펼 때는 항상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택시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움직임하고, 아니다, 대중교통수단이니까 대중교통수단에 맞게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말기에 아마 여기 대중교통 육성법을 개정을 해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정의를 하면서 발전을 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안이 폐기됐고, 그런데 택시 산업 자체 정부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택시 사업발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현재 그 요금 조정이나 개인 택시 기준 같은 것들은 지자체에 위임을 하고 있고요. 수요 공급 조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별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기타 택시 경영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택시 불편 신고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택시 사업 발전법은 2015년 12월 30일을 해서 2016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결국 택시 운송 사업자한테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택시가 너무 과잉 공급돼 있으니까 총량제를 실시해서 더 이상 증차가 못 되게 하고 감차를 유도하겠다라는 취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택시 정책의 연령을 정리한 것이고요. 아마 2013년 8월부터 우버가 어떻게 해서 국내에 이렇게 결국은 퇴출이 됐는지, 그리고 카카오 택시가 어떻게 출시가 됐는지를 일단 정리를 했고요. 지금 우버 CEO 트래비스 칼라닉이 그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법 위반으로 지금 저희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지금 소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고 지금 소재지 불명이어가지고 재판이 계속 공전이 되고 있는데, 이때 우버 블랙 서비스를 같이 했던 렌터카 업체 대표는 이미 이제 그 유죄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택시 총량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택시 총량제하고 여기 감차 제도가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택시에도 적정한 공급이 산정될 수 있다. 거기에 맞는 택시가 공급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요. 그 기준으로 삼는 척도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리 실차율인데, 뭐냐면 택시가 총 주행한 거리 중에 요금을 받고 주행한 거리가 얼마인가의 비율이 이제 목표치 대비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시간 실차율은 뭐냐면
첫 손님 태우기 시작해서 마지막 손님 내린 시간까지의 그 시간 동안 요금 받고 운행한 시간이 얼마냐, 이게 시간 실차율이고요. 그 다음에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금 뭐 사업구역 내 지자체나 뭐 자치구 그 광역시나 이런 데에서 보유하고 있는 택시 부재까지 고려한 대수 중에 실제 운행되는 대수가 어느 정도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적정 총량을 산정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나왔고, 여기에 맞춰서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고 택시를 지금 현재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서울시의 택시 운행 특성을 보시면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낮 시간 동안에는 택시가 많이 가동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행 비율이 이렇게 쭉 고른 편이긴 하지만 60%를 차이 안 넘어가지만, 개인 택시는 아침에 나와서 이제 저녁 때 들어가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률 자체는 안정적인 가동률보다는 낮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실차율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간대별로 봤을 때 출근 수요, 그 다음에 낮 동안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다가 퇴근 수요, 귀가 수요, 뭐 심야 대기 수요로 해서 거리 실차율 같은 경우에는 목표보다 높게 나오지만 시간 실차율이 실제로는 굉장히 낮아서 지금 이제 택시가 과잉 공급되어 있다라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제도, 즉 적정 공급량보다 많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택시 산업을 힘들게 한다. 택시 기사들이 너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저임금을 받으니까 서비스도 안 좋아지는데 그게 일부분 원인이다라고 해서 이제 감차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25만 대 정도가 존재하는데 5만 대 정도를 감차를 해야 된다라고 이미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완료가 되면은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수익이 증가가 될 텐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12,000대 정도를 줄여야 오히려 택시 기사들이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택시를 잡기 어렵다라고 보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택시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택시 기사분들의 그 소득 수준을 고려를 했을 때는 줄이는 게 더 맞다라는 정책적 결정이 있고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감차를 하려면은 결국 하던 사업을 없애야 된다는 것인데, 그 하던 사업을 없애는 대가를 어느 정도로 지불을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감차 보상액도 따로 산정을 했고 정부 예산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돈을 대주면서 택시를 없애라 라고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여기 5,300만 원 정도 법인 택시 한 대 없애는데 개인 택시 한 대 8,100만 원 정도 드는데, 정부 예산은 1,300만 원 플러스 부가세 경감 인센티브가 있는데 나머지는 결국 택시 사업자들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느냐가 감차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택시 감차 규모가 나와 있고요. 뭐 서울 이외에 부산도 굉장히 공급 과잉돼 있어서 8,000대 이상을 줄여야 되는 걸로 나와 있고, 부가세 경감액이 한 8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택시 사업자들이 내야 되는 출연금이 대충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택시 면허 양도 양수제가 있는데요. 이 개인 택시라고 하는 면허는 결국 정부가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부여를 해준 것인데, 이 사람이 개인 택시를 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 그걸 그냥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택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적정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반납하고 새로 이렇게 부여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면허를 가진 사람들 간, 면허를 못 가진 사람들 간의 권리를 양도하는 걸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게 개인 택시 면허 권리금이 우버의 등장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기가 좋으면은 택시 면허 권리금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도 권리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 다니던 회사에서 잘못됐을 때 그냥 택시라도 하자 이러면서 개인 택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 그 신규 수요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계속 변동이 되고 있고, 실제로 개인 택시 공급 과잉 때문에 개인 택시는 거의 2008년 이후로는 증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우버를 양성하면 택시 권리금 6조 원 폭탄 터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료조사를 좀 한 결과고요.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한 3조 3천억 원 정도의 택시 권리금이 형성이 돼 있는데,
우버 같은 신규 교통수단이 나오게 되면 택시기사들의 이런 좀 잠재적인 재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거죠. 뉴욕 같은 경우에 이제 택시 면허 권리금이 급격하게 하락한 도시 중에 한 군데인데 2011년 5월에 우버가 뉴욕에서 서비스 론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버의 등장으로 사실 택시 수요가 같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택시 면허 권리금 같은 경우에 법인과 개인이 다 증가하다가 2013년 그 5, 6월쯤에 각각 105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이 조금 넘는 돈이죠. 법인은 더 세고. 근데 2014년에 하락하고 2016년 5월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반토막이 지금 현재 나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남 거제가 한 2억 가까이 됐고요. 서울은 오히려 이렇게 매매 가격이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5년 1월 기준이고요. 이러한 개인 택시 면허 양도 양수제를 어떻게 했느냐. 이 개인 택시 면허 양도 양수제를 하게 되면 결국 개인 택시 면허는 공급만 있고 현상 유지만 있고 감소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면허를 계속 사고 팔고 양도가 되니까 총수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택시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9년에 이 양도 양수 및 상속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 상속제라는 거는 아버지가 개인 택시를 하고 있으면 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 택시 면허의 자연 감소를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택시기사분들이 반발을 했고 그것 때문에 2015년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유 자체는 공급 과잉이 아닌 지자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는 그냥 양도를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였죠. 양도 양수를 할 수 있는 게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줬고요. 그 대신에 양도 양수제 자체는 합헌인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마저 개인 택시의 공급 과잉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나비콜, 앵콜 이런 식으로 콜센터 사업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 개인하고 법인 택시들을 묶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고 했고요. 거기에 이제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었죠. 그러면서 콜 서비스나 뭐 업무 택시, 우버 포 비즈니스랑 약간 유사한데 기업과 이제 연결해서 업무 택시로 쓰는 거, 카드 결제 서비스 되게 해주는 것 등의 서비스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택시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결국은 뭘로 봤냐면은 시장 여건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으로 봤고요. 거기에 공급 과잉과 비용 상승에 따라서 요금을 올리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이거 자체도 악순환인데 사업자도 경영수지가 악화되니까 불법에 의존하게 되고 운전자는 근로 여건이 악화되니까 불친절로 이어지고 다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이 불안하니까 수요 감소하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결국 시장 실패와 정책 대응 면에서의 미숙, 즉 정부 실패가 다 드러났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ICT로 활용한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택시 범죄는 안심기가로 잡겠다라고 했고 결국은 콜 서비스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이제 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국토부가 택시 통합콜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카카오 택시나 티맵 택시 등이 나오면서 효과가 없다.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약간 그 예산 낭비가 아니었느냐는 비난이 있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택시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가, 비효율적인 택시 운행이나 있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택시 운행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택시 제도들이 사업 구역별로 이렇게 지자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DB가 우버나 이런 것처럼 글로벌하게 굉장히 규모가 크게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이제 지자체별 택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보자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택시도 부르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사실 카카오 택시나 티맵 택시로 다 통일이 됐죠. 그러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사실 서울이나 서울 인근의 뭐 다른 시장 이런 사람들이 택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닌 수도권 전담 기구가 아예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제안도 했고요. 이렇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는 와중에 이제 우버나 우버X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결국 우버 블랙에서 결국 잡아낸 것이 소비자들이 좀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요구하는구나.
라고 해서 카카오 블랙을 출시할 수 있게 허용을 했고, 우버X 같은 경우에는 심야나 연말 교통난에 택시 공급이 부족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심야 전용 대책들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뭐 해피존 시범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실익이 별로 없고, 뭐 개인 택시랑 법인 택시 사이에 뭐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택시는 결국 또 고급 교통수단으로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은, 그래서 서비스 평가제도 해보자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근데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버의 혁신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이제 우버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택시가 자유업이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원래 택시가 왜 이렇게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지를 보시면은 결국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이 거래 비용의 문제 때문에 완전 경쟁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택시 기사분들 10명 모아놓고 뭐 어디까지 얼마 하시겠어요? 이렇게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을 할 수 없듯이 이 거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금 통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택시 운전자 관련 자격제도도 만들고, 택시 운전을 잘하시고 무사고인 분들은 모범 운전자 호칭도 주고, 이런 식으로 그 신호와 선별이라고 하는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우버도 비슷한 해결책을 이미 내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택시 요금의 자율화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 왜냐면은 토론토에서는 우버를 허용해 주면서 택시도 마찬가지로 우버가 피크타임 요금제를 하니까 택시도 피크타임 요금제를 해라 라고 이렇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것도 우버를 허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그 견해를 세우실 수 있을 거고요. 우버X에 과연 저렴한 가격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버X는 진출하는 도시마다 그 도시 택시 가격보다 싸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버X의 프라이스는 이 도버라는 델라웨어주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에 들어올 때 15% 싸게 라고 요금 책정을 하죠. 그리고 택시에는 해당되는 뭐 공항 출입 같은 영업료 지급해야 되는 이런 규제가 미적용되고 있는 도시가 많아서 택시들이 아예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그래서 우버 블랙부터 이제 우버X의 요금제를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일반 택시 요금제를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버가 이렇게 계속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 소비자는 분명히 혜택이 갈 텐데, 그럼 기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버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비수기로 인한 매출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할인을 실시한다라고 해서 수요를 늘리면은 결국 수입은 보존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우버 기사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죠. 우버 요금 인하를 철회하라. 그리고 변동 피크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노원구까지 가는데 4.5배의 피크 타임 할증이 붙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한국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입니다. 우버는 사실 개개인이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도 처음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풀타임 운전자가 약 40% 정도 보이고 있고, 수입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용인 근로자로서 회사가 원래 주던 혜택들을 요구하는 집단소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버 운전자가 자영업자냐 아니면 피고용이냐의 문제에서 이 주들 사이에서 계속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캘리포니아하고 매사추세츠주에서 집단소송에서 결국은 약 1억 불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을 종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 재판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 두 주의 운전사들 사이에서만 합의가 된 것이지, 다른 주에서는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고용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우버와 우버 운전자 사이의 갈등 중에 한 가지는 결국 우버 운전자를 이렇게 배제하는 정책들, 즉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당신은 우버 운전사가 아니에요, 우버 이용해서 손님을 받을 수 없어요 라는 조건을 펴는데, 이러한 사유가 예전에는 잘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불만들을 계속 토로하다 보니까 이제 배제 정책도 개선해서 사유도 설명해주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고용인이 예전에는 이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의 중간 정도에 있다가 계속 이렇게 자영업자 쪽으로 약간 가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 운전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버 운전자들의 신원 확인이 좀 미흡하다. 택시 회사가 사용하는 기준보다는 좀 미달이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도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고 과장 광고 문제로 발생해서 이제 집단 소송 벌어져서 환불해 줬고요. 지방검사장이 또 민사소송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우버는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들 때 언제나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사실 우버가 플랫폼에서 그 기사들을 퇴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평가 시스템 5점 만점에 평균 4.6점 이상을 유지를 못하면은 우버로 콜을 받을 수가 없죠. 이게 4.6점이 어느 정도냐면은 10회 중에 4점을 4번 이상 받으면 퇴출이 그냥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콜이 들어왔을 때 캔슬을 계속 할 수도 있을 텐데 사정상 이 평균 배차 취소율보다 높으면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우버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버 운전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시 같은 경우에는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현재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독립자영업자가 단체 교섭을 한다는 거는 반독점법 위반이다라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효력 정지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버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기 위해 독립운전사 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상의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팁이나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 우버 기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타 우버가 펀딩을 해줘서 그 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소속 조합원들에게 부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보시면 유니언이 아니라 길드라는 면에서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우버와 조합의 공동 목표는 뭐냐면은 결국 뉴욕시에 감세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뉴욕시에 압력을 넣어서 택시보다 낮은 세율이나 이런 걸 적용받게 되면 결국은 운전사에게도 이제 상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버 합법화와 택시의 공정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캐나다 도시들은 계속 우버들을 합법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죠. 그래서 택시 기사들은 사실 이러한 투티어 시스템이 동작할 것이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도시들은 우버를 합법화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레귤레이션으로 포섭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전통적인 택시 산업은 사실 요금 통제와 품질 관리를 정부가 하겠다라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이 우버 같은 경우에 수요 공급 매칭 플랫폼의 기능과 기사가 아닌 분들을 새로이 택시 서비스 시장에 진입시켜서 경쟁을 강화시킴으로써 소비자 만족을 늘리겠다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규제 당국의 합법화 노력에 의해서 양쪽이 이제 계속 수렴해 가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의 택시 산업이 이 콜택시 앱이나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사용자 경험이 나아졌다라고 하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품질 관리, 서비스 품질 관리와 수요 공급 매칭 플랫폼 면에서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서 봤을 때는 택시 중개업을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요. 결국은 택시 회사는 아니지만은 그 택시 서비스를 매칭시켜주는 이 기능, 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텐데, 사실 국토부에서 이미 역외군송 가맹사업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점의 관계로 설정을 하고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민간 주도 택시 중개업을 좀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들을 함으로써 그 택시 서비스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 택시 중개업 활성화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우버를 합법한 다른 외국 도시들도 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 이 운영 데이터를 규제 당국이 같이 쉐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포섭되지 않고 있던 아주 자세한 그 택시 운행 데이터들을 가짐으로써 실제로 어느 정도의 요금을 책정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수입이 적정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해서 그 한국 택시 산업의 현황과 변화 내용에 대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